네, 여러분 오늘은 재정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재정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재정신청 제도라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이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재량주의에 대한 규제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재정신청 제도와 관련한 읽기 자료를 한번 보겠는데요. 유신 정권은 1973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재정신청의 범위까지 축소하기에 이른다. 유신 정권의 유신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신청 제도는 형사소송법의 제정 과정에서 입법자가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재량권의 폐해를 우려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하면서까지 어렵게 도입한 것이었는데,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 과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유신 정권은 재정신청의 범위를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 3가지 범죄로 축소를 했고요. 그 이후 재정신청 조항은 사실상 고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1987년에 이른바 부천경찰서 선고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정신청 제도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그 이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긴 하였으나 그 범위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고소인의 신청에서는 모든 범죄로,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123조에서 126조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역사가 매우 다사다난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런 재정신청 절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정신청 절차의 구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 재정신청 절차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의 절차 참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재정신청 절차가 공소 제기 전의 절차이므로 수사 절차의 일종이라는 수사설이 있고요. 행정처분으로서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항고소송설,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라고 파악하는 거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죠. 한편 수사와 항고소송으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는 중간설도 있고요. 형사소송과 유사한 재판 절차로 파악하면서 수사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보는 형사소송 유사설 같은 게 있습니다.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은 수사 절차와 같이 신청인과 피의자의 절차에 참여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참여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통상의 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 절차와 같이 참여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참고 판례 한번 보실까요?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인데요. 일본에서는 대법원이 아니고 최고 심의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부릅니다. 1969년 9월 11일자 결정인데요. 재정신청은 특수한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맡기는 것이며, 그 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으로 구성이 되고
그 권한은 극히 광범위하므로 이러한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래서 재정신청 제도에 대해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저희는 뒤에서 다시 또 법원을 공부할 때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자, 재정신청권자 및 신청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신청권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조 1항의 규정이 있고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한 자는 재고소 금지 규정에 비추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고소 고발을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의 대상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를 다 포함을 하고요.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범죄에 한한다는 것이 현재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법 126조라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말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피의 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도 두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절차는요, 먼저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상의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고 하고요. 재정신청 이전에 상급검찰청의 판단을 받게 해서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는 어디에다 하는 걸까요? 고등검찰청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항고 신청 후에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든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 항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까지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한편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가 없어서요. 결국 검찰 항고 이후에 재항고와 재정신청으로 갈라지고 모든 범죄의 고소인이나 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으로 가게 되고 그 밖에 범죄의 고발인에 대해서 재항고 제도가 이용이 되게 되는 거겠죠. 결국 재정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260조 2항 1호 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260조 2항 제3호 앞에서 본 3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3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한편 재소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 요지인데요. 이 재소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는 것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구금되어 있는 자가 상소를 제기할 때 그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그때 상소장이 도달된 것처럼 간주해주는 특례 규정인데요. 그런 제도가 재정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소자에 대한 특례는
상소에서 특별히 자세히 다루지만 이번 기회에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재정신청과 관련한 판례를 좀 살펴보면요. 2013모 2347 전원합치의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렇죠?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효력이 없는 거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재정신청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와 구별되는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역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역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재정신청은 물론이고 그에 기한 재항고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하면은 재정신청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겠고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가 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소시효 진행 정지 사유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와 더불어서 재정신청도 공소시효 진행 정지 사유가 되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는 나머지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시요.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에 관해서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재정신청권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해서 효력을 발생을 하고요. 재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은 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인의 재정신청권자가 있는 경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재정신청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재정신청이 전원을 위해서 효력을 잇는 것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4조 1항과 264조 제3항의 내용을 대비해서 보셔야겠고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1호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를 해서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고 전취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이 이의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 통지하면 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의 심리인데요. 신청인 및 피의자에 대한 통지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 대법원 2017년 3월 9일 선고된 2013도 16,162호 판결을 보면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로부터 형사소송법 26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2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가 되어서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심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서울고등법원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이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소제기 결정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고등법원의 심리 방식에 대해서는요.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해서 결정을 하고요.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은 훈시적 규정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리는 항고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할 수가 있습니다. 37조 제2항에서 항고에 관한 심리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심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심리가 진행되겠습니다. 만약 구두변론을 열 수도 있는데요. 구두변론에 의하는 경우에는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과 유사한 형사소송 유사설이 나름대로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과 유사하지만 이런 참여권 같은 규정에서 보면 소송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압수수색 검증 등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수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의 견해가 있고요. 실무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은 크게 기각결정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정신청이 법률수항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을 하게 되겠죠.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기각결정 정본을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2000모 216 결정을 보시면요.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붙일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재정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서 법률의 방식이 외회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에 정당하다. 즉 재정신청의 방식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재정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물론 할 수도 있지요.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 기록을 함께 송부를 해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을 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바가 있지요. 그리고 마치 기소가 강제되기 때문에 독일의 기소 강제 절차와 유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강제 절차라는. 관련된 판례 내용을 보시면요. 2017도 13,465 판결을 보시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그 잘못을 다투지 말고 본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계속해서 대법원 2009도 224호 판결을 보시면요.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잘못을 본안 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기각 결정이든 인용 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262조 제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해서 형사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잘못은 본안 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무죄면서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서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안 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서의 형사소송법 260조 제4항에 정한 사항의 기재가 없어서 법원으로서는 그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심판 대상인 사기 부분을 포함한 고소사실 전부에 관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그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 이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방 판례에서도 본 것처럼요. 재정 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데 한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사유가 제한되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하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제기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는 항고를 즉시 항고라고 항고 중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즉시 항고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 제기가 결정되면 그 본안 절차에서 다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공소 제기 결정은 본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가 없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2018년 12월 28일 선고된 2014도 17,182호 판결인데요. 형사소송법 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는 것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민사 판결에서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 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 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97년 11월 20일자 96모 119 전원합의의 결정은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나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 과거에는 공소제기결정이라고 하지 않고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부심판결정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 지금의 공소제기결정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 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415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 즉 지금 말하면 공소제의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 회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262조 1항의 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 부심판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었고요. 그것들이 이와 같은 판시들이 지금 법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선고된 2014도 17,182호 판결은요. 고소인이 피고인을 검찰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이 다시 고소를 해서 검사가 최초 고소사건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피의사실을 공소사실로 삼아 공소를 제기했던 그런 사안이 됩니다. 1심에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에 제출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을 했는데요. 2심인 원심에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했던 그런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련 민사 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그 법리죠. 는 이유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제출된 증거들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결론이 나왔다 해서 그것이 바로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는 않고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기록 열람 복사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는 일단 제한이 됩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복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증거조사를 행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복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를 법원이 한 경우에요. 이와 같이 제한을 둔 이유는 고소인이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서류를 확보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재정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해서 기록을 열람 복사해서 민사소송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그런 남용을 폐해를 막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한편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신청에 대한 취소가 있는 때에는 재정신청인에게 결정으로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서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신청 절차에서 부담할 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비용 부담 및 지급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있어서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